그 자연계에만 있는 그 무기물질들, 산소나 탄소, 수소 같은 이런 것을 그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물론 리셉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포 속에 있는 리보솜에서 얘들을 그 합성해 가지고 그 유기물 단백질을 리보솜에서 만들어낸다. 그 단백질의 일종인, 예를 들어서 트랜스크립션 그 팩터 중에 하나인 ID2가 많아지면은 조절 T셀 수가 적어지는 그 호메오스타시스의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TH17 세포 같은 염증 매개하는 그 세포로다가 조절 T셀이 바뀌게 되니까 이 조절 T셀이 이 호메오스타시스를 이루어주던 B셀, 다른 T셀,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가지고, 그러니까 억제하는 기능이 깨져가지고, 네 맘대로 잡아먹으라 하니까, 킬러셀이 잡아먹기도 하고, B셀에서 엔티바디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이다. 그 세포가 리플리케이션 복제가 돼가지고, 그 두 개의 도터셀이 형성되는 과정, 이때에 그 RNA가 세포 안에서 여러 단백질을 만드는데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그 촉매를 역할을 하는 RNA는 DNA를 원본으로 해가지고 트랜스크립션, 전사라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전사되는 정보는 DNA 속에 그 RNA에 대한 코드도 가지고 있고, 그 DNA라고 하는 것은 AGCT,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그 염기로 이루어진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속에 있고, 이 DNA의 일부 속에 수천 개의 유전자가 있으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은 그 다른 단백질이 만들 수가 있는 것, 정상과 다른. 그리고 유전자의 변이라는 것은 염색체의 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23쌍 46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ID2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많아지는 레귤레이터리 T셀을 그 유도시키면은,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이 그 염증을 갖다 또 활성화시키는 TH17 염증 매개 세포로다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스마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염증 치료한 환자는 더 나쁘게 바뀌게 되고, 레귤레이터리 T셀이 그 적어지게 돼가지고 호메오스티가 깨졌으니까 강화된 B셀, 강화된 K셀로 인해 가지고 항암 작용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B셀에서는 엔티바디도 만들기도 하고, 그 K셀에서는 공격력도 많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료가 안 되게 되면은 1, 2, 3세대 혹은 5세대 그 항암제 약을 쓰게 되는 것이다. 면역계라는 것이 있고, 그 면역계에서 면역세포들이라는 게 있는데, 면역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엔티젠, 독성 물질, 방사선 등에 의해 가지고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항하는 그 시스템을 면역계라고 하고, 면역세포들의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본메로 조혈모 세포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시험관 속에 맨 위에 있는 시럼 말고 엔티바디는 플라즈마 속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RBC를 제외하고 있는 물질 중에, RBC나 플레이트를 제외하고 있는 물질 중에 WBC라든가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면역세포라고 하고, 그 WBC 속에 들어있는 그 림포사이트는
또 여러 가지로 구성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B셀이 있는데 B셀은 엔티젠이 침입하실 때 이것이 플라즈마 셀로 되어 가지고 좋은 엔티바디라든가 이뮤노글로불이라든가 나쁜 엔티바디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또 플라즈마 셀 자체가 죽지 않고 계속 번지는 것이 3세대 항암제를 쓰게 되는 바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B셀 자체가 변형이 돼 가지고 죽지 않게 계속 많아지는 플라즈마 셀이 많아지는 걸 갖다가 3세대 쓰는 그 약을 쓰는 암이 되는 것이고, T셀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은데, 특히 이제 레귤레이터리 T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정한 그 수치를 가지고서 그 호메오스타시스를 이루는데, 방금 얘기한 B셀이라든가 혹은 T셀, B셀 등의 기능을 제어해가지고, 이니비트해가지고,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너무 그렇게 이렇게 킬러의 역할을 한다든가 혹은 그 항체 역할을 못하게 잡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레귤레이터리 그 T셀 말고도 헬퍼 T셀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은 B셀이 엔티바이오를 촉진하게 하는 것이고, 또 킬러 T셀이라고 하는 것은 NK셀, 내추럴 킬링 셀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내추럴 킬링 셀이라고 하는 것은 NK셀이라는 것은 첫째로다가 그 지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를 암으로 보이는 세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교사시키기도 하고, 둘째 그 H2O나 NaCl을 주입하기도 하고, 혹은 또 직접 그 NK셀이 공격해가지고 인식을 해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직접 인식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다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가지고 B셀에서 엔티바디를 만들게 한다든가, 혹은 세포 독성 T셀을 활성화해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T셀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마지막 세포 독성 T셀도 있고, NK셀도 있고, 헬퍼 T셀도 있고, 레귤레이터리 T셀도 있다고 보면 되겠다. 이 모든 것이 레귤레이터리 T셀에 의해서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데,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특히 수지상 셀, 덴드라이트 셀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엔티젠이 공격을 해서 세포에 접근해 오면은 그 엔티젠이 예를 들어 바이러스라면 이것이 들어오면 피부 밑에 세포에 피부 밑에 수지상 덴드라이트 셀이 있다가 바이러스가 공격해 들어오면은 이 바이러스를 항원을 전달해주는 그 세포로 보면 되겠다. 전달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덴드라이트 셀은 그 사이머스 흉선에서 T셀의 분화가 되는데 그것을 돕기도 하는 것이고, 매크로파지 대식세포는 직접 엔티젠을 잡아먹어서 소화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분석해가지고 면역 정보가 나오면은 그걸 림포사이트에 전달해가지고 B셀, T셀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특히 T셀의 기능이 떨어질 때 에이즈라고 하는 현대의 나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T셀의 레귤레이터리 기능이 잘못됐을 때 B셀에서 생긴 나쁜 엔티바디가 몸을 공격하는 것이 오토임뮴 디지즈가 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크라운 디지즈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항문까지 염증이 있는 것으로서 이제 조직이 딱딱해져 가지고 수술이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스클레로시가 생기는 것이다. 파이브로시스가 돼 가지고 오토임뮴 디지즈의 대표적인 크라운 디지즈라고 하는 것이고, 이래서 생기는 파이브로시스는 혈액 같은 것이 감염했을 때도 폐소묘 조직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또 이디오패식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 IPF 때에도 이런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는 것이면서 수술이나 이식을 해줘야만이 되는 질병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나쁜 엔티바디가 몸을 공격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토임뮨 디지즈의 형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이 염색체 이상으로서 이제 리셉터에서 수이사이드 신호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 생긴다든가, 혹은 그 형질세포가 자꾸 이렇게 번식을 심하게 하는 경우, 빨리 하는 경우 이제 암이 되는데, 그 치료의 첫 번째로다가 물리적으로 뭐 수술을 해준다든가 엑스레이를 찐다든가 화학적으로 그 지금 말했던 그 재생이 잘 되는 그런 그 암세포만을 골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화학적 방법 등을 쓰는 것이 1세대 항암제라고 했던 것이고, 이런 그 화학적 그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암세포의 독성이 있는 것을 세포 독성이 있는 화학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격할 때 암세포만 공격하면 되는데 비선택적으로도 다른 정상 조직도 공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비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정상 조직이라는 것도 다른 데와는 달리 정상 세포 중에서도 표피 세포와 같이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는 곳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입안에 뭐 입천장 이런 데 뭐 염증이 생긴다든가 뭐 출혈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1세대 항생 중에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항암제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알킬 화제가 있다. 이거 다시 마셔가지고 이제 그 무기물 그 H 그 원자를 유기물에서 그 치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킬로다가 치환하는 알킬 화제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유전자의 염색체 속에 있는 유전자의 그 변이와 이상 구조를 그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으로서 2차 대전 독가스인 머스타드를 그 피폭된 사람이 림프종이 치료됐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머스타드를 이용한 그 니트로겐 머스타드가 1958년에 발견된 것으로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첫 번째 물질의 이성체가 이포스파마이드라는 것이 있고, 또 설포네이트 일종인 알킬설포네이트 일종인 붓설판이라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고, 또 디카바진 DTIC라고도 하는데, 이 디카바진이라는 물질이 뭐 흑색종이나 림프종이라든가 일부 내분비 종양, 뭐 육종 등에 그 도움이 된다고 한다. 2세대 항암제 잘 되는 CML도 그 세 번째 얘기했던 그 알킬설폰 에이트의 일종인 붓설판으로다가 이제 효능이 좀 있고, 고환암이라든가 악성 림프종은 이포스파마이드의 효용이 있고, 뭐 유방암이라든가 소세포암 이런 것이, 또 악성 림프종 같은 것도 첫 번째 말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에 그로 인해 가지고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일 약제로 쓰기도 하고 섞어 쓰기도 한다. 네 가지를 갖다가 그 알킬 화제로다가 유기물의 H를 그 치환하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쓰는 그 세포 독성 그 항암제, 화학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1차 항암제 말고 1세대 항암제 말고 2세대 그 타겟 셀 치료제의 타겟이라는 것은 그 암세포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염색체, 9번 염색체가 짧아서
생겨가지고 필라델피아 염색체에 의한 뭐 CML 같은 경우에 이들은 대개 이제 보면은 그 세포 표면에서 에피더믹 그로스 팩터 리셉터의 수이사이드 사인을 갖다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세포가 생겨가지고 죽지 않고 점점 많아지는 것인데, 이때 그 2세대의 타겟 셀 표적세포 치료제를 쓰게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1회사가 있다고 했고, 1회사가 뭐 CML 99%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엔티젠이 침입했을 때 그 호메오스타시스를 이루는 그 상태 속에서 B세포가 좋아, 내가 그러면 플라즈마 셀이 될게, 그래가지고 엔티젠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 엔티바디를 만들게 해가지고 좋은 엔티바디를 만들기도 하고 나쁜 엔티바디를 받아가지고 오토이뮨 디지즈 되기도 하는데, 또 이 플라즈마 셀이 자체가 또 이렇게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그 새로운 암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3세대 면역 그 세포제를 쓰는 그 암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암을 죽이러 온 그 면역세포, 특히 이제 NK셀이 되는데, NK셀에 그 PD1을 붙이는 것이 카티셀이라는 것이고, 그 붙이는 장소는 이제 두나 킬미라고 하는 신호를 받는 것이고, 이렇게 그 NK셀의 그 PD1이라고 하는 그 프로테인을 붙이는 거 말고, 그 do not kill me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그 면역세포의 관문, 그 장소 관문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PDL1이라는 프로테인을 붙인 그 약물이 있다. 면역세포에 이제 카티셀을 붙인다면은 그 반대로 공격을 받는 그 암의 면역 관문에다가 PDL1을 붙이는 그 항암제는 뭐 카투르다, 옵티보, 뭐 간암에 치료한 뭐 이문셀, LC주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 항암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 화학제인 1세대냐, 에피데믹 그로스 팩터 리셉터의 양성인 표적 항암제 1차 약이냐 혹은 2차 약이냐. 1차 약에 뭐 타그리스가 있다고 하면은 2차 약에 뭐 알림타 같은 것이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뭐 1회사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유전자 이상으로 생긴 그 표적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특히 2세대의 표적 그 항암제 효과가 있는 뭐 CML이라든가 그 렁캔서, 뭐 림포마, 뭐 브레스트 캔서 말고 3세대 그 항암제는 뭐 악성 흑색종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두경부암, 신장암, 그 악성 림포종 호치킨스, 부하의 뭐 류케미아, 노인의 멀티플 마이로마, 이런 것 등 대부분의 암종에다가 면역 항암제는 계속 그 확대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면역 세포를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PD1을 갖다가 그 두나 킬미라고 하는 신호를 보는 쪽에 붙인다든가, 혹은 이 신호를 두나 킬미라는 신호를 보내는 면역 관문, 그 암세포의 면역 관문에다가 그 PD-L1이라는 그 프로테인을 부착하는 약들에 대해서는 나올 때마다 새로 공부를 해야 된다. 치료 방법에는 뭐 경구투여제도 있고, 카테터를 베인에 하는 것도 있고, 항암제 포트를 피부 밑에 삽입해가지고 쓰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외래 주사실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입원해가지고 며칠간 입원해가지고 이제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항암제를 썼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얘들이 이제 골수에 작용하니까 혈액학적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플레이트가 감소해가지고 뭐 잇몸, 코 이런 데서 피가 나기도 하고, 위점막을 손상한다든가 뇌에서 구토 자극을 해가지고 노저 보미팅이 나타나는 데는 뭐 그 항구토제를 써야 될 것이고, 수주간, 그러니까 수일부터 수주간 그 탈모도 나타나고 뭐 색깔이 바뀐다든가 좀 가늘어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그 점막염증이 뭐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입안이 건조할 수도 있고 약을 끊고 2, 3주가 되면 대개 다 이런 증상은 그 회복이 되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자극적인 거 짜고 맵고 뭐 뜨겁고 이런 거 안 먹어야 되고 장자에 있는 어떤 그 점막을 손상시켜 가지고 설사도 나게 되는 뭐 전해질이라든가 수분 공급하고 하고 또 항암제라든가 구토제, 항구토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컨스티페이션도 나타나니까 이때는 함부로 권장하지 말고 변비약도 의사 처방으로 해야 되고 그 신경에 좀 손상을 일으켜 가지고 장폐색이 있는 경우는 복통도 심하게 되고 이럴 때는 즉시 의사를 불러야 된다. 또 이제 약물의 항암제에서 너무 심한 뭐 가려움증이라든가 발적이라든가 복통이 심할 때에는 또 부종이 심할 때에는 그 치료를 중단하고 그 의사한테 연락해 가지고 탈민감요법이라든가 제투약 시 전처치료법 등을 해야 되고 정맥 주사한 부위를 따라서 검게 변한다든가 뭐 햇빛이 너무 햇빛에 피부가 잘 탄다든가 뭐 건조한다든가 혹은 수족구증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좋아지는 것이고 그 약물을 주사할 때 약간 이제 흘러나와서 아플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할 때는 의사한테 연락하는 것이고 그것은 약이 정맥 밖으로 나와서 생기는 경우인데 시간이 가면 좋아지고 항암제가 렁이라든가 리버라든가 키드니에 대한 독성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심장에 대한 그 초음파라든가 EKG 혹은 또 기능, 간 기능,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또 폐 독성을 일으키는지 체스트 PA 같은 것도 체크해 봐야 된다. 대부분의 그 증세들은 약을 끊으면 이제 대개 3주 정도 지나면 대개가 좋아진다. 그 주사하는 방법은 대개 3, 4주 간격으로 뭐 4 내지 6회를 하는 것이고 그 2 내지 3회 한 다음에 재검토를 하는 것도 좋다. 특히 백혈부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투약하고 나서 2주 경이 제일 심하니까 4주 후에 그 다음 그 주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민간요법은 안 하는 게 좋고 오히려 영지버섯 같은 것은 골수를 억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느릅나무 같은 것도 간에 특히 손상을 일으킨다는 걸 음식 같은 것은 단백질이라든가 칼로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먹는 게 좋은 소모성 질환이 되는 것이고 혈전제를 쓴다든가 부정맥 쓰는 그런 다른 약 복용하는 것도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직장 일은 계속 하는 것이 좋겠고 그 치료도 외래로 요새 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종양 치료 효과는 되게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한다든가 혈액 검사라든가 뭐 엑스레이, MRI 등으로 체크해 가지고 완전 관해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완전 치료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